칠순을 넘긴 여성 재력가가 젊은 남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온 동네를 충격에 빠뜨렸죠. 수십 년간 고요하기만 했던 서울 성북동의 작은 골목길이 갑자기 떠들썩해진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골목 어귀에서 국밥집을 하는 박 여사는 곰탕 솥을 걸자마자 야채가게 아주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죠. 이거 진짜라니까. 저기 모퉁이 대저택에 사는 최 회장님 있잖아. 20살간 넘은 젊은 총각이랑 같이 산대.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 회장님이면 70이 다 되셨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듣자 하니 우리 아들보다도 어리다더라. 단 하루아침에 우아하고 품위 있고 반듯함의 상징이었던 최 회장님의 이름은 동네 사람들의 온갖 호기심과 험담, 그리고 엿보는 시선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호텔업계의 전설이었던 최 회장님. 성북동의 고풍스러운 3층짜리 저택에 살던 그녀가 동네 최고의 화제거리가 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 들어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이 민준이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고생한 티가 역력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수군댔습니다. 늘 작업복 차림으로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온다고 했죠. 두 사람의 인연은 저택 3층에서 일어난 작은 누전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으로 10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대저택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줄은 말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올라와 전기 설비 기술로 서울에서 먹고 살던 청년 민주는 처음엔 그저 돈 많은 노부인 댁에서 쏠쏠한 일감을 얻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수리 끝에 그는 최 회장님의 눈빛이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민준이 일을 마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직접 끓인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차려주며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그가 밥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남아 낡은 책장을 정리하던 날, 그는 책갈피 사이에 끼워진 낡고해진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소녀, 젊은 시절의 최 회장님이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죠. 손녀분이신가요? 최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다. 아주 멀리 갔어. 다신 돌아오지 않아. 민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최 회장님이 현관 앞에 앉아 마치 돌아오기로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때 그토록 대단했던 최 회장님이 왜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른을 앞둔 나이에 왜 온갖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고 젊은 남자를 집에 들였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멀리 사는 가족들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한 저택 안에서 이상하고도 부드러우면서 강렬한 감정이 차가운 벽돌 틈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온 동네를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최 회장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죠. 그녀가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비밀이 말입니다. 그날은 늦가을 비가 서울 하늘에 온종일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성북동 고택의 분위기는 한층 더 스산했죠. 민주는 낡은 자전거를 마당 한편에 세우며 어깨에 묻은 빗물을 털어냈습니다. 고개를 들자 최 회장님이 매일 저녁 책을 읽는 2층 서재 창문으로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뒷마당 배수관 수리하러 왔습니다. 민준이 씩씩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외쳤습니다. 위층에서 낮고 따뜻한 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마침 차를 끓이고 있었네. 일 끝나면 올라와서 한잔하게. 민준이 처음 이곳에 온 것은 석 달 전, 역시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주방에 전기가 합선되었는데
최 회장님이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오지 않았죠. 결국 오랜 친구 한 명이 민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든 채 깔끔하고 조용하게 일했습니다. 일을 마치고는 더 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죠. 바로 그날 이후 최 회장님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를 더 자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택의 정적은 젊은 청년의 존재로 서서히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시끌벅적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흐르는 소리, 낡은 수납장 문이 삐걱이는 소리, 오래된 계단을 밟는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가끔 창가에 앉은 최 회장님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뿐이었죠. 민주는 최 회장님이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늘 2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죠. 그는 회장님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맞은편 자리에 수저를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늘 혼자였고 남은 음식은 조용히 냉장고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민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같이 먹어드리면 안 될까요? 혼자 드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최 회장님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준이 왔을 때 밥상에는 수저 2벌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음식 솜씨가 별로인데 집밥이면 뭐든 다 잘 먹습니다. 그날의 식사 이후 민주는 매일 저녁 최 회장님과 함께 밥을 먹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 조용한 시간의 조각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민준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타나기도 하고 신선한 채소를 사들고 최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회장님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와 함께 호수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망이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저 총각이 말솜씨가 좋아 집 한 채 얻어내려 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준이 최 회장님께 무언가를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그를 어머니나 사모님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님이라고 친근하면서도 존중의 거리를 두는 호칭으로 불렀죠. 그리고 최 회장님은 수십 년간 고독과 권력, 성공 속에서 살아오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배수관 수리를 마친 민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회장님은 이미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제스민 향이 가득했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지만 그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당당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요즘 회장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지 않고 천천히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외로움이 덜한 게지. 따뜻한 찻잔이 민준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마시게. 날이 차가워졌어.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잠시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준의 심장이 가볍게 저려왔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죠. 모성애도 아니었고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젊은 청년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 회장님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관심을 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까 두려워졌습니다. 과거에 묻어둔 비밀이 언젠가 드러나면 그 누구도 더는 지금처럼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온 뒤로 바람소리와 한 사람의 발소리만이 가득했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 마당을 쓸고 잡다한 수리를 하기 위해 일찍 오면 최 회장님은 그가 일할 때 정신이 맑아진다며 좋아하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미리 타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라 집안의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회장님 역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민준이 늦게 도착하자
그녀는 우산을 들고 문을 열어주며 가볍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비옷도 안 입고 다녀? 흠뻑 다 젖었잖니. 민주는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작은 비인 줄 알고 방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최 회장님은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강과 대추 향이 가득한 뜨끈한 닭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민주는 수도꼭지를 고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식사를 마치자 최 회장님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준군,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 말하게. 내 관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한다는 거 잘 알아.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렇게 해주시니 마치 제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최 회장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오래전 굳어버린 마음 한 구석을 누군가 어루만진 듯 심장이 작게 아려왔습니다. 외로운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젊은 청년, 민준 역시 누구도 이해 못할 공허함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최 회장님은 민준에게 1층의 작은 방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양쪽 끝을 오가며 고생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내가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자네가 여기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동네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최 회장님이 나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고 다른 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놈 말솜씨 한번 좋네. 조만간 상속 서류에 도장 찍겠어. 악의적인 말들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민준의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해명 한마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최 회장님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늙어서 주책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자 최 회장님은 그저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묵만큼 현명한 대응은 없단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습니다. 앙상하고 주름진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고 평생을 명예를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을 향한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할 사람 하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 처지가 서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뒷마당 계단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을 비추는 노란 불빛이 마치 최 회장님의 눈빛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죠. 만약 내가 떠나면 저분은 다시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내가 남는다면 저분을 향해 쏟아지는 모진 말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최 회장님이 따끈한 단팥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단팥죽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그저 자네 마음이 옳다고 느끼면 그걸로 된 거야.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이 감정이 사회적 통념과 신분, 나이를 뛰어넘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폭풍이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회장님이 거의 30년간 묻어두었던 그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그들이 애써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준이 완전히 들어와 살게 된 후 최 회장님 저택의 일상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때로는 뜨끈한 누룽지를, 때로는 부산에서 살던 시절 배웠다는 비법으로 끓인 곰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음식이 아니라 최 회장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때마다 말없이 건네는 시선, 미리 타놓은 차 한 잔, 추워진 밤이면 책상 위에 놓여있는 따뜻한 수건 한 장에 말없는 애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현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대문 앞 늙은 무궁화 나무를 비추고 있었죠. 최 회장님이 불쑥 물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나이 많은 내가 자네와 함께 사는 거 말일세. 누가 봐도 오해하기 십상이지.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할 말이 있는 법이죠. 저는 회장님과 제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답에 최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죠.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그녀도 사랑을 했습니다. 열정적이고 맹목적이었던 첫사랑. 그 남자는 유능하고 매력적이었지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녀는 돈, 명예, 그리고 유일한 딸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몰락 이후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차갑고 강인한 껍질을 둘렀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끄럽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부드러운 소나기처럼. 하지만 바로 그의 존재 때문에 그녀의 껍질이 조금씩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허리가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할 때 민준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얼굴은 붉어졌지만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그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 회장님은 민준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대문과 현관문 열쇠 일세. 이제 자네 집이라 생각하게. 민준은 말없이 열쇠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이미 평범한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죠. 더 이상 감사함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그녀를 생각했고 그녀가 기침하거나 잠 못 이루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그녀의 눈빛이 흐려질 때면 온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저분을 상처 주지 마. 하지만 그들의 감정이 조용히 깊어지는 동안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대저택 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차림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최 회장과 무슨 관계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었습니다. 집안일 돕는 사람이 아예 눌러 살고 그 양반차를 몰고 그 양반이 해주는 밥을 먹는다? 참 이상하군. 민준이 대답할 틈도 없이 남자는 떠나버렸지만 그의 눈빛은 불길한 예감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최 회장님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돌아와선 안 될 사람이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이 소름을 느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아주 크고 깊고 어두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침착하던 그녀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민준은 더 묻지 않았지만 최 회장님이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가 서서히 문을 열고 있으며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최 회장님의 의미심장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돌아와선 안 될 사람. 증오라기보다는 용서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최 회장님이 평소보다 더 무거운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마시지도 않을 차를 저으며 불쑥 물었습니다. 자네 여기에 계속 있을 텐가? 오래도록?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앞뒤 없는 그 질문이 심장을 날카롭게 베는 것 같았죠.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떠나길 바라시는 겁니까? 최 회장님은 그를 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저 오래 있다가 자네가 후회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네. 민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에요? 이 저택 때문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어린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과거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그날 민준은 식사를 거르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붐비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체 어떤 과거이기에 저분을 저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정오, 집에 돌아온 그는 어제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와 함께 온 중년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녀가 숨기지도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최 회장 애인이야? 참 빠르네. 우리 엄마 좀 약해지니까 바로 젊은 놈이 달라붙는군. 민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여자가 최 회장님의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여자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법적 남편처럼 먹고 잔다며?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집, 이 모든 재산은 다 내 거야. 우리 엄마는 그냥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뿐이라고. 바로 그때 최 회장님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민준을 스쳐 지나가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네가 함부로 누구를 내쫓을 권리는 없. 친딸이라도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는 없어. 그럼 이 사기꾼한테 온 집안이 놀아나는 걸 그냥 두라고요? 밖에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 회장님은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네가 부끄럽다면 그냥 호주로 돌아가. 여기 와서 날 비난하지 말고.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최 회장님은 마음속 죄책감 때문에 딸에게 늘 침묵하고 인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모녀가 떠난 후 민준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그는 처음으로 거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이의 거리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세상, 다른 과거, 그리고 편견의 거리였습니다. 최 회장님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죠.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네가 힘들면 그냥 떠나게. 잡지 않아. 하지만 남겠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말게.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최 회장님은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노란 불빛이 그날의 대치로 한층 더 깊어진 그녀 얼굴의 주름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곁에 두려면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스캔들, 상실, 그리고 한때 이 동네 전체를 뒤흔들었던, 이제는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동네로 돌아왔고 모든 것을 갈갈이 찢어버릴 수 있는 진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오토바이 몇 대가 드문드문 스쳐 지나갈 뿐 낡은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죠. 성북동 작은 골목 끝에 위치한 저택 안, 최 회장님은 찻잔 두 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하나는 민준 앞에, 하나는 자신 앞에 놓았죠. 부드러운 노란 조명 아래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오랫동안 짊어져 온 갑옷을 벗어 던지듯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조용히 앉아서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겠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슴속의 긴장감을 감추려 주먹을 가볍게 쥐었죠. 최 회장님은 그를 바라보며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내가 36살 때 당시 서울 건설업계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어. 그 시절 여자가 임원이 되는 건 드문 일이라 난 항상 강하고 심지어는 냉혹해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 일찍 성공했고 재산도 많았지만 적도 그만큼 많았어.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끄집어낸 듯 했습니다. 자네가 오늘 본 그 남자, 이름은 강태석이야. 그의 그는 내 사업 파트너였지. 처음에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이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연인이었어.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인상의 남자가 최 회장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니.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발판으로만 여겼더군. 난 까맣게 몰랐어.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그는 사라졌고 난 감옥에 갈 뻔했어.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10살 된 딸아이도 잃었지. 오늘 왔던 그 따님이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눈에는 물기가 어렸죠. 그 아이는 날 원망했어.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론은 아니었지. 사람들은 내 탐욕과 어리석음을 탓했어. 딸은 아빠를 따라 외국으로 떠났고 10년간 전화 한 통 없었지.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최 회장님은 그런 죄책감을 안고 모든 것을 맨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맨손으로 이 낡은 저택을 다시 사들였고 회사를 새로 열어 한 걸음씩 명예를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던 거죠. 강태석은 3년간의 잠적 끝에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예전처럼 뻔뻔하게 굴고 있지. 최 회장님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그는 내가 늙고 약해져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돌아온 거야.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내게 남은 마지막 것들마저 빼앗으러 온 거지.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교차했습니다. 당당하고 성공한 최 회장님, 그리고 배신당한 사랑에 무너졌던 최 회장님. 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강태석이라는 남자뿐만 아니라 한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려 애쓴 한 여인을 비난했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웠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이 모든 걸 알면 나를 더럽고 불쌍하고 심지어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네. 회장님. 민준이 붉어진 눈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평생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뒤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죠. 저는 회장님이 과거에 누구를 사랑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분은 제가 지켜드리고 싶은 분이라는 것만 압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님은 고개를 돌려 손으로 눈가를 훔쳤죠. 민준이 그녀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두 사람의 마음속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식사도 서로를 피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다가오는 폭풍에 함께 맞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외부 일을 모두 그만두고 집에 머물며 최 회장님을 돌보고 서류와 재산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한 낯선 사람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나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을 던졌습니다. 최 회장, 과거가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 요구에 따르시오. 그 서류 봉투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으며 이 협박 뒤에 숨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두툼한 서류 뭉치가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법적 서류 사본, 도시개발계획 스케치, 그리고 거의 30년 전의 손글씨 메모들이 들어있었죠. 모든 것은 서울 서부의 한 토지 구획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경력을 거의 끝장낼 뻔했던 그 유명한 소송 사건에 연루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자신의 지문이 찍힌 낡은 계약서, 사진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외에 그런 내용의 서류에는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조된 거야.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몇 장을 더 넘기자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조직적인 위조였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도 한 장 들어 있었죠. 이 서류 뭉치가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리는 걸 원치 않는다면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이 집을 넘기고 침묵을 사라.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이 오만함이 가득한 협박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저택 안의 공기가 칼로 베어질 듯 무겁게 내려앉았죠.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 개인의 소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최 회장님을 노려온 자들의 음모였습니다.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말했죠. 강태석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겠지. 하지만 집안 사람일 수도 있어.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따님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날 많이 원망했어. 이번에 돌아온 것도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 아마 내가 곧 죽을 거라 생각하고 모든 걸 되찾고 싶어 하는 거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약 정말 가족의 소행이라면 이보다 더 잔인한 공격은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아는 변호사를 만나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동의했지만 그에게 신신당부했죠. 조심하게. 서류를 보낼 정도라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 걸세.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한적한 카페에서 개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최 회장님과 함께 일해온 중년의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설령 가짜라고 해도 언론에 공개되면 사람들은 믿게 될 겁니다. 한번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최 회장님의 명예는 지킬 수 없어요. 반격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준이 불타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묵하고 재산을 넘겨 평화를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반격해서 배우를 찾아내고 역으로 증거를 터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만약 패배하면 최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심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최 회장님은 남은 인생을 억울함 속에서 고개 숙인 채 살게 될 거라고. 그날 밤 민주는 최 회장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이 집은 필요 없어. 하지만 강태석이든 누구든 다시는 내 얼굴에 침을 뱉게 둘 수는 없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자네, 끝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회장님의 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준이 강태석이라는 남자를 몰래 미행하고 그동안 최 회장님은 협상에 응하는 척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빗속으로 끌어내 녹음하고 증거를 찾아 반격할 기회를 노리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님의 딸이 개인 변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나 재산 서류를 재검토하고 싶다며 이 집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민주는 최 회장님의 눈에서 깊은 실망과 고통을 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렴. 하지만 내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게 설령 너라고 해도
말이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태석의 귀환, 위조된 서류, 익명의 협박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이 아직 감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대한 실수. 만약 그 실수가 드러나면 그녀뿐만 아니라 민준 역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실수가 말입니다. 익명의 서류 봉투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최 회장님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눈빛, 여전히 단정하게 틀어올린 백발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서는 평온함 대신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일찍 일어나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에게 보낼 답변을 타이핑했죠. 조용했던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우는 작은 총본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태석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밤 한강변 라이브바 VIP 5번 테이블로 와. 단 들키지 않도록. 민주는 최 회장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리면 말릴 것을 알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강변의 번화한 바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VIP 5번 테이블. 그는 강태석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흰 셔츠 차림에 고급 양주를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음흉한 계략으로 가득했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두 줄 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민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 이제 약해졌어. 강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무너질 거야. 저 집은 한 달 안에 우리 손에 들어와야 해.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안 넘기면 전부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거지? 언론뿐만이 아니야. 강태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상, 옛날 서류, 그리고 그 아들놈 이야기까지. 민주는 하마터면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이라니. 최 회장님이 아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태석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거든. 이제 와서 그 아이 이야기가 터지면 그게 진짜 폭탄이 될 거야.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발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시원했지만 그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켜진 거실. 그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내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의 목소리로 그 아들놈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에게 아들이 있었어. 하지만 자네는 이해 못할 거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깊은 심연과 실수,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드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말했죠. 프랑스로 입양 보내졌다는 것만 알아. 아무도 다시는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아이를 보낼 때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했거든.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피부칠을 포기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서. 자네가 알게 되면 날 사업을 구하기 위해 친자식마저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볼까봐.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충분히 고통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순간
나이와 편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수군거림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도권 최대 일간지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린 것입니다. 성북동 대저택 여성 재력가 30년 전 친자식 맞바꾸기 사건 연루 의혹, 진실은 묻혔는가? 최 회장님은 그 비밀이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파헤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기사는 마치 성북동 한복판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엄청난 독자를 보유한 온라인 신문은 붉은색 헤드라인을 내걸었죠. 70대 여성 재력가의 어두운 비밀, 금융 스캔들 덮으려 친자식 맞바꿔. 기사에는 최 회장님의 사진이 자극적인 제목 옆에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은 순식간에 비인간적인 음모의 상징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깝게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비웃었죠. 부자라고 다 인격자인 줄 알았더니 천벌받을 짓을 했구먼. 나이 들었어도 과거는 용서하지 않는 법이지. 민주는 휴대폰 화면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에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택 문을 열었을 때 최 회장님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차갑게 식은 찻잔과 악의적인 댓글이 가득한 화면이 켜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더 이상 읽지 마세요. 민준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대답 없이 퀭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막 흘러내린 눈물을 감추려는 듯 눈을 깜빡였죠. 이런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평생을 사실이 아닌 말들로 낙인 찍히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변호사와 언론계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카페에 모여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우선 허위 정보를 반박해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 회장님이 기사 내용처럼 아이를 맞바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언론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려면 그 아드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십 년 전 과거라 입양 서류나 의료 기록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 원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다면 그 원본을 가진 사람은 이 기사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이겠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즉시 그날 밤 바에서 강태석과 함께 있던 낯선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던 낯선 번호를 찾아 통신사 기술팀에 있는 친구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 번호는 다른 유심칩과 연동되어 있고 소유주 등록 이름은 이미연.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님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 이름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속삭였죠. 이미연. 그 사람은 옛날 산부인과의 간호사였어. 내가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날의 모든 상황을 지켜본 증인이었지.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악몽 같은 기억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위독했고 병원비를 내지 못하자 사립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했지. 사람들은 내게 협상을 강요했어. 아이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불임 부부에게 넘기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살아남고 회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서명하셨어요? 민준이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기사 내용처럼 아이를 맞바꾼 게 아니야. 이미연 간호사가 아이를 넘기는 일을 주선했고 그 후에 그녀는 사라졌지. 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최 회장님이 한 일은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고독한 어머니가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연은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찾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회장님의 누명을 벗겨줄 열쇠가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익명의 문자가 최 회장님의 휴대폰으로 도착했습니다. 사진도 주소도 없이 단 한 줄의 문장이었죠. 만약 반항할 생각이라면 당신이 아이를 넘기는 각서에 서명하던 날 밤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최 회장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협박범의 가면을 벗겨낼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거나 혹은 그녀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비밀을 쥔 여인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택의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운명의 노크 소리처럼 들렸죠. 민주는 책상에 앉아 이미연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한 걸음만 늦어도 최 회장님이 무자비한 여론의 폭풍 속에 가라앉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메일함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TD병원에 근무했던 이미연 간호사, 1995년 퇴사 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해 개인 병원 개업, 현재 이름은 이민혜로 개명. 민주는 최 회장님께 알리지 않고 즉시 길을 나섰습니다. 비 때문에 길은 질퍽했지만 그의 마음속 결의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깊은 골목 안에 자리한 작은 병원, 이민혜 내과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의 자그마한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이민혜 선생님 되십니까? 민준이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민혜요. 누구시죠? 민준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최 회장님 일 때문에 왔습니다. 1994년에 선생님이 돌보셨던 산모인데 기억하십니까? 이미연, 즉 이민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군요. 하지만 회장님의 아이를 직접 넘겨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민준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낡은 영상으로 그분을 협박하고 계신 분도 바로 선생님이시죠. 이미연은 문고리를 꽉 쥐었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정의를 위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회장 같은 여자, 자식을 물건처럼 버리고도 어떻게 성북동 제일 좋은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민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강요당하셨고 선생님은 그 모든 걸 지켜본 증인이십니다. 이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 물러나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바에서 강태석이 이미연의 이름을 언급했던 부분이었죠. 그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그 이름이 울려 퍼지자 이미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아직도 선생님을 찾고 있죠?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자신을 도와 최 회장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가로 돈을 제시하면서요. 민준이 묻자 이미연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문을 더 활짝 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이제는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축축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진료실에서 이미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해 최 회장님은 조산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아무도 그 위험한 산모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의 젊은 그녀는 이미연의 손을 붙잡고 울었죠.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당시 병원장은 강태석 쪽의 친척이었고 그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이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불임 부부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모자 모두 죽음을 기다리거나 이미연은 그저 보조 간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님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고 어머니의 손에서 아이를 떼어내
병원비 영수증과 맞바꾼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너무 큰 충격에 일을 그만두고 이름을 바꿔 숨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각서를 30년간 보관해왔어. 이미연은 서랍을 열어 누렇게 변색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분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도 없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이를 양육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확인서였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아이를 맞바꾼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잠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요. 그 아이 이제 다 커서 한번 친어머니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 내가 만나지 못하게 막았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최 회장님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어.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고 거리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그 각서를 보물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죠. 최 회장님이 잃어버린 그 아들은 어쩌면 이 서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과거의 진실을 모른 채 원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저택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종로 거리의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스쳐 지나갈 뿐 이 낡은 집 안에서 어떤 비밀이 터져나오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테이블 위에 조용히 서류철을 올려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 회장님의 시선이 세월의 빛바랜 붉은 인주에 닿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떨렸죠.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가 굳게 묻어두었던 기억을 갈갈이 찢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검은 지장과 함께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양육을 포기함이라고 쓰인 글귀에 이르자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어떤 어머니도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서류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과 언론인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반박 기사를 준비했죠. 원본 서류 사진과 함께 아이를 맞바꾼 것은 당시 병원의 잔인한 강요였다는 익명의 증인 이미연의 증언을 첨부했습니다. 그날 정오 다른 유력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훨씬 인간적이었죠. 여성 재력가와 1994년의 비극, 강요된 어머니인가 소문 속 죄인인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건의 공유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전의 악의적인 댓글들은 서서히 공감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혼자 힘으로 저런 기업을 일궜는데 옛 상처로 또다시 비난받다니 너무 잔인하다. 부디 아드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그날 오후 최 회장님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택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소박한 검은색 비단 한복을 걸쳤습니다. 민준이 그녀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 싸움의 목표가 명예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핏줄을 찾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최 회장님이 직접 자신의 손에서 아이를 떼어내야만 했던 순간을 목격한 그 여인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만남은 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연은 머리가 더 희끗했고 최 회장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양끝에 서 있던 두 여인의 미세하게 떨리는 조용한 악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정보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미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입양했던 부부가 서울 토박이었고 그 후에 프랑스로 이민 갔다는 건 기억해요. 작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서류 문제로 한번 귀국했었죠.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김영철, 박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과거 서대문구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 글씨를 수년간의 고통 끝에 비로소 보이는 마지막 희망의 빗줄기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류 때문이 아니라 내 기억을 지켜주어서. 그들이 돌아설 때 서울의 저녁 바람이 작은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노란 나무잎들을 길가로 흩날렸습니다. 차 안에서 최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생각엔 그 아이가 날 어머니로 인정하고 싶어 할까?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설령 인정하지 않더라도 회장님은 최소한 사과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십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박선희 여사에 대한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현재 은평구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박 여사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조용히 그 집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70대 초반의 마른 체구의 여성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민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께서 30여 년 전에 낳으시고 떠나보내야 했던 아드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박선희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더니 천천히 감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문을 더 활짝 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게 확실한가요? 박선희 여사의 대답에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혹은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기 서울에 있었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질문이 뒤따랐을 뿐. 정말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게 확실한가요? 박선희 여사는 민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은 소박했고 칠이 벗겨진 벽지가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제사상 위에는 남편 김영철 씨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입양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내 손으로 키웠어요. 박선희 여사가 의자에 앉아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차분했죠. 아이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기진 않았지만 자세한 내막은 말해주지 않았죠. 스스로 알아내더군요. 17살 때 조용히 프랑스로 유학을 가더니 서류를 통해 친어머니를 찾아냈어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물기가 어렸죠. 그 아이는 친어머니가 돈과 명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에 원망을 품고 살았죠.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한국에 돌아와서 울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차갑기만 했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해요. 여의도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죠. 박선희 여사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선우, 김선우라고 해요. 하지만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 회장님께 이 사실을 빨리 알려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재회가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봐. 그날 저녁 민주는 최 회장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의자 가장자리를 잡은 손이 떨렸죠. 선우. 그녀는 마치 기도처럼 그 이름을 읊조렸습니다. 그 이름, 내가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에 직접 지어준 이름인데. 그녀는 수십 년간 꿈속에서 그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가 선우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민준의 말에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그저 한 번이라도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3일 후 민주는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는 선우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 명함과 함께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도 사업 파트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잃어버렸던 한 어머니를 대신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디 그분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멀리서나마 당신을 볼 수 있는 기회라도 말입니다. 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겠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죠. 만남은 해질녘 도시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 무렵 서강대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 회장님은 아이보리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옅은 화장을 했지만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죠.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찻잔을 꽉 쥔 채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 말없이 서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 회장님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최 회장님 역시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오직 바람 소리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마침내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최 회장님은 몸을 떨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너무 늦었습니다.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죠. 강요당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서명했죠. 저는 친부모 없이 자랐고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평온하게 불을 쌓으며 살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과 씨름해야 했던 제가 당신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준이 끼어들려 했지만 최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작은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의 유일한 기념품이다. 작은 은목걸이야. 이것만은 숨겨두었어. 이것 말고는 가진 게 없었다. 선우는 상자를 쳐다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초, 그리고 2초.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카페를 떠났습니다. 최 회장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닫히는 문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말을 들어주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을 잃었던 어미에게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한번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단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선우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길 건너편 나무 그늘에 서서 상자 뚜껑을 열고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쪽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디 엄마를 용서해 주렴. 서강대교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최 회장님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꺾여서가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갈 것 같았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우의 용서를 바라지도 어머니라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있고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선우는 그 만남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온 후 그는 옷장을 열어 양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 입양서류, 그리고 그를 머나먼 과거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인 빛바랜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지만 선우는 오히려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길 잃은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고의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선우는 목적 없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는 옛 동네를 지나고
양부모님과 함께 자랐던 낡은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죠. 문방구, 서점, 과일 가게는 이제 희미한 기억의 그림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한 사거리에서 그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여보세요. 나 강태석이요.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 여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니. 선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 회장 말이오. 강태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때 그 여자와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오. 그 여자는 비밀이 많아.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에게 버림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오. 외부인에게서 그분에 대한 험담을 들을 생각 없습니다. 선우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강태석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버려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소. 가난해서도 아니고 강요당해서도 아니오. 회사의 지분을 위해 자식을 맞바꾼 거래였지.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민성호텔 2층 바로 오시오. 혼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우는 붐비는 차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름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는 과거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과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강태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패를 손에 쥔 사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는 선우에게 복사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1994년 주주총회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최 회장님의 이름과 함께 20%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선우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서류 맨 아래에는 최 회장님과 전 남편이 서명하고 법정 날인이 찍힌 흑백 인증서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요당한 게 아니야. 그 여자는 당신 대신 회사를 선택한 거지. 강태석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흙탕에 빠지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선우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모든 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잉크가 번지고 일부 글자가 흐릿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구했습니까? 선우가 물었습니다. 강태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부 정보원이 있지. 자세히 조사하고 싶으면 그건 당신 마음에 달렸소. 선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죠. 그의 내면에서 이성과 감정, 갓 싹튼 믿음과 방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만나야겠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광화문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선우는 민준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태도도 원망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출구를 찾고 있는 한 젊은 남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 회장님을 믿습니까? 선우가 물었습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상처 속에서 살아온 사람, 매일 고통을 곱씹으며 살아온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만약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분을 본다면 잔인함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어머니가 단 한순간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선우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말했죠. 모든 걸 제대로 알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강태석이 한 말이 거짓이라면 제가 직접 그와 맞서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호수 위로 붉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고요한 오후, 두 남자, 길 잃었던 아들과 최 회장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긴 여정의 마지막 조각처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선우가 과거의 흔적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처를 들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한때 원망했던 어머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준을 만난 후 선우는 30여 년 전 사건과 관련된 기억과
정보의 조각들을 스스로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소문이나 불분명한 서류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죠. 그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근본적인 진실을 원했습니다. 오직 진실과 마주해야만 분노를 계속 품을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선우는 양어머니 박선희 여사를 다시 찾아가 입양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남편이 남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입양 합의서 사본, 날짜가 휘갈겨진 메모,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옥색 한복을 입은 최 회장님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전 남편과 긴장된 눈빛으로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박선희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강태석. 그때 최 회장님 남편의 비서였지.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고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어머니가 과거에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의 법무팀을 찾아갔습니다. 합법적인 상속인 신분으로 그는 그날의 주주총회 회의록 원본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은 강태석이 보여준 사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분을 위해 자식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고 단지 최 회장 부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분을 임시 위임하며 이는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긴 추락 끝에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태석이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믿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선우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강태석은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중개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최 회장님의 회사는 시장가보다 40% 낮은 가격에 49%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수 측 대표는 바로 강태석의 아내였습니다. 진실은 차가운 따기처럼 선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종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친어머니와 대립하게 만들어 결국 자기 손으로 최 회장님이 평생 지켜온 마지막 성을 무너뜨리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선우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회장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택의 커다란 서재에 둘러앉았습니다. 최 회장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선우가 위조 계약서부터 심리조종, 재산 탈취 음모까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하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강태석이 단순한 옛 직원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토록 비열할 줄은 몰랐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빛에는 고통이 서렸습니다. 선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죄송합니다. 최 회장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네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충분하다. 최 회장님의 변호사는 강태석의 모든 위조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명예훼손과 기업 자산 탈취 시도로 역고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부인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함정을 파는 겁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선우는 계속해서 최 회장님을 의심하는 척 강태석을 만나 협력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강태석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명확한 녹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걱정했지만 선우는 단호했습니다. 저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면 어머니는 평생 세상의 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선우는 강태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더군요. 그 여자 너무 교활하게 모든 걸 숨겼어요. 협력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매우 빨리 도착했습니다. 아주 좋아. 내일 밤 만나지.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가겠네. 서명할 펜이나 준비해두라고. 그날 밤 최 회장님의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거실 최 회장님은 차상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두운 정원을 향해 있었죠. 희미한 등불, 빛은 불안으로 가득한 밤의 냉기를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우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 뒤에서 지켜볼 겁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오늘 밤 강태석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최 회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기 어린 그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아들이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종로의 한 고급 술집, 선우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섰습니다. 강태석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와인 2잔을 따라놓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감상적인 놈인 줄 알았더니 평가를 줄은 아는군. 선우는 웃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제 살기를 찾는 거죠. 만약 최 회장이 정말 지분을 위해 절 팔았다면 그 여자는 그걸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강태석은 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군. 좋아. 이제 잘 들어. 나는 그 여자가 가진 지분 전부를 사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 여자가 팔지 않으니 압박을 가해야지. 자네는 아주 완벽한 도구야. 선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강태석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네는 그 여자가 과거에 회사 서류를 위조하고 상속권을 가로챘다는 정보를 공개해. 나는 언론에 그럴듯한 증거들을 흘릴 테니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자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대가로 제가 얻는 건요? 강태석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내가 51%를 장악한 후에 자네는 10%의 지분을 갖게 될 거야. 만약 그 여자가 이 스캔들로 심장마비라도 일으켜 죽는다면 나머지 재산은 전부 자네가 상속받는 거고. 어차피 늙었잖아. 선우는 거친 숨을 참았습니다. 강태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주시죠. 강태석이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뭉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고 한 명은 녹음 중인 휴대폰을 높이 들고 다른 한 명은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민준이 술집 구석에 조용히 서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석 씨, 기업 서류 위조 교사, 상속인 심리 조종 및 재산 탈취 음모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까지 동행해 주시죠.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선우,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강태석이 넉나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선우는 일어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해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지분을 위해 핏줄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강태석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술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무도 입에 대지 않은 와인 2잔과 선우, 그리고 민준만이 남았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처리하더군요. 민준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대 칠 줄 알았는데. 선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았죠. 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바로 진실이죠. 그날 밤 선우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회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선우가 무사히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다 끝난 거니?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심했기에 진실을 찾으려고 더 필사적일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 가득한 눈빛,
마침내 아들의 마음속에서 제 이름을 찾은 어머니의 눈빛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과하지 마라. 내가 너였어도 의심했을 거야. 중요한 건 네가 결국엔 어미를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다. 마당 밖 바람이 실어온 목련 향기가 돌담을 넘어왔습니다. 최 회장님, 선우,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과거도 골마 터진 상처도 없었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 그들이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체포된 후 사건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며칠 동안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교묘한 음모에서 벗어난 최 회장님을 동정하는 대신 그녀가 자기 손주뻘 되는 젊은 남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에만 집착했습니다. 관련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듣기 거북한 말들이었죠. 늙어서 남자한테 미쳤네. 저놈도 돈 보고 붙었겠지. 사랑은 무슨. 또 혼란스러운 틈을 타한목 챙기려는 연극이군. 최 회장님은 그 글들을 읽으며 눈이 흐려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상처 때문이 아니라 민준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여전히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곧장 옥상으로 올라가 최 회장님이 가꾼 담쟁이 덩굴 벽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쌀쌀했지만 민준은 외투도 걸치지 않고 담배만 피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올라왔을 때 민준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절 당신의 인생에 드린 거요. 최 회장님은 그의 옆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일세. 후회하지 않아. 그저 자네가 안쓰러울 뿐이지.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돈이 없어 매일 분식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 알 필요 없겠죠. 학벌 없는 젊은 놈이라고 아무도 써주지 않아 공사판을 전전했다는 것도요. 그들은 그저 부유한 여자 옆에 있는 저를 보고 당연히 제가 제비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렇다면 자네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 하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자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걸세. 최 회장님은 떨리지만 따뜻한 손으로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 회장님과 민준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죠. 민준이 달려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최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새집 건너 이웃인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최 회장,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어떻게 젊은 남자를 집에 들여. 이제 젊은 애들 볼 낯도 없겠어. 그녀는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이 나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 나는 남의 말에 기대서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누구도 나 대신 살아주길 바라지도 않소. 동네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당신을 존경했던 건 그 품위와 단정함 때문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일은 다 된 노인이 젊은 남자랑 동거라니 할 말이 없네. 김 여사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또렷하게 말했죠. 제가 최 회장님과 함께 사는 건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존중을 이분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주머니께서 그게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주머니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내며 돌아섰지만 아기의 찬 한마디를 내뱉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그 친절이라는 것도 가장 이용하기 쉬운 거라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테니. 그녀의 등 뒤로 대문이 쾅 닫히자 정원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은 최 회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환한 기색 없이 깊은 슬픔이 어린 눈으로 서 있었죠.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모진 말도 겪어봤어. 하지만 이번에는 자네가 그들 때문에 떠날까봐 두렵구나.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돈 없어서 원룸에서 쫓겨나고 서울 출신 아니라고 일자리에서 거절당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살았다면 전 18살에 이미 죽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최 회장님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안아주듯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등 돌린 순간 한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끌어안듯이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SNS에 아주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최 회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소문 뒤의 진실에 대해 썼습니다.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에 대해 누구에게도 사과할 빚이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최 회장님 댁에 익명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안에는 최 회장님이 낯선 남자와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30년 전의 붉은 날인이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꺼지지 않으면 옛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진은 낡은 인화지에 인쇄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30대 초반의 최 회장님은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날카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고 눈빛은 음흉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사건 기록 보관 1993이라는 희미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오랫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감히 묻지 못하고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마치 가슴속에 쌓인 기억의 먼지를 털어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진우, 김진우라고 해. 내 인생의 첫 번째 연인이었지. 민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 호텔의 직원이었다. 그때 난 32이었고 선우를 낳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어. 남편은 장기 해외 출장 중이었고 나와 진우 씨는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을 나눴어. 하지만 일이 점점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나는 깨달았지. 그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을 사랑했다는 걸. 민주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회장님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런 사진들로 날 협박했어. 회사 자금을 빼내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걸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난 단호하게 그를 남용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어. 지금은 고인이 된 변호사 친구 덕분에 모든 걸 지킬 수 있었지. 그럼 이제 그가 돌아온 겁니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이 익명의 편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이건 메시지야.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는. 민주는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어요? 사진 뒷좌석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면 몰래 찍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김진우 씨가 찍은 게 아닙니다. 최 회장님은 놀랐습니다. 확실한가? 제가 예전에 CCTV 설치 공사를 하면서 반사각에 대해 조금 배웠습니다. 찍는 사람은 차 뒤쪽에 서 있어요. 즉, 제3자가 30년 넘게 이 증거를 보관해 왔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갑자기 더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김진우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면 누가 이 사진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때 선우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들어 보였죠. 도장 주소를 추적해봤어요. 이 사진은 1994년에 폐업한 자회사의 기업 분쟁 서류철에 들어있었고 당시 법무 책임자는 강태석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리가. 강태석은 모회사 소속이라 자회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는데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서류 보관 창고에 드나들 권한을 가졌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해 둔 것 같습니다. 민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강태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 그의 수족 중 한 명이겠군요.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 바로 회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마무리하려는 자입니다. 즉시 선우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자가 다른 서류들을 더 가지고 있다면, 최 회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날 밤 저택은 처음으로 정문과 후문을 모두 굳게 잠갔습니다. 최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녀의 늙었지만 강인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마 난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 같구나. 이번엔 돈이 아니라 명예와 관련된 싸움이야.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회장님과 함께 폭풍을 뚫고 나갈 겁니다. 선우가 옆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상처 주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게 누구든 말입니다. 세 사람 세 개의 세대가 진짜 가족처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더 거세고 위험한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모자의 사랑이든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야말로 그들을 파도 앞에서 굳건히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낯선 사람이 저택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차림의 40대 남성이었고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죠. 민준이 묻기도 전에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강태석 씨의 개인 비서였죠. 오늘 온 것은 제 양심이 더 이상 숨기도록 허락하지 않는 오랜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민주는 경계했지만 남자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그를 거실로 안내하자 최 실장은 자리에 앉아 작은 USB와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회장님,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은 강태석이 지난 20여 년간 수집해온 모든 자료의 사본입니다. 회사 내부 분쟁 자료, 김진우 씨 관련 서류, 그리고 특히 1993년부터 회장님을 감시하도록 그가 고용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선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죠. 언젠가 그 여자를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시에는 너무 약하고 두려웠을 뿐입니다. 최 회장님은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이유가 무엇이죠? 최 실장은 주머니에서 작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10살 남짓한 소녀가 중년 여성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30년 가까이 더 젊었던 최 회장님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그해 회장님께서 학교 앞에서 제 동생을 교통사고에서 구해주셨죠.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의 사본을 보관해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언젠가 회장님께 필요할 때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과 선우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최 실장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합의서였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들이 법정에서 사용될 때 저는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명해 주십시오. 선우가 다가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보여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최 실장은 대화 내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 실장이 떠난 후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회장님은 USB를 손에 쥔 채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무거운 과거 전체를 쥐고 있는 듯했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죠. 이제 그는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강태석의 음모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USB의 첫 번째 데이터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녹취록, 내부 이메일, 그리고 최 회장님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쓰도록 연출된 회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꾸며낸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대로 되갚아줄 수 있습니다. 최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과거에 나를 도왔던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이 연루될 수 있어. 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민준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악은 계속될 겁니다. 강태석 같은 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과거를 이용해 그들의 미래를 통제하려 들겠죠. 최 회장님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상처받았던 자의 고뇌와 진실한 사랑으로 보호받는 자의 빛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었다면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선우는 즉시 변호사와 언론에 연락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누명을 벗길 뿐만 아니라 강태석의 수년간에 걸친 불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최 회장님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은 광화문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언론은 유례 없이 많이 몰려들었죠. 최 회장님의 옛 명성 때문만이 아니라 3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다시 파헤쳐진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기다렸죠. 이번 사건은 더 이상 한 노부인과 젊은 연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 시스템과 그 배후 세력에 관한 진실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님이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 앞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녀 곁에는 조금의 위축도 없는 젊은 남자 민준과 이제 공식적으로 어머니를 지지하고 나선 아들 선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선 것은 개인적인 선택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명예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거의 30년간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강태석이 함정을 파고 내부 서류를 조작해 자신을 몰아세웠으며 동시에 1993년의 사건들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녹취록, 영상들이었죠. 그러나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는 그 자료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공개된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낡은 비디오 테이프에서 추출한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는 최 회장님의 옛 연인인 김진우 씨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서 있었습니다. 저 김진우는 과거 강태석이라는 자에게 강요받아 최 회장님께 접근하고 사적인 만남을 녹음하고 촬영하여 훗날 돈을 뜯어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목적은 최 회장님 가문의 호텔 체인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견장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심지어 메모하는 것조차 잊었죠. 영상이 끝나자 최 회장님은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과거의 고통과 함께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권력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선우가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아들이며 제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와 민준 씨의 관계에 대한 모든 소문은 저희 가족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존중으로 살아갈 뿐 누구에게도 사과할 빚이 없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최 회장, 30년간의 조종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누명벗다. 청년 민준, 계산 없는 진정한 사랑, 김진우 사건, 한 세대의 기업가들의 가면을 벗기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낯선 변호사가 최 회장님의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선우에게 법원 인장이 찍힌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진우 씨에 대한 소환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한 것은 강태석의 자료에 김진우 씨가 단순히 고용된 인물이 아니라 해외 회사의 익명주주였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현재 최 회장님 호텔 체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직도 우리 회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송 이후에도 그 지분이 왜 회수되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명의를 대신했거나 혹은 강태석이 그 권리를 수년간 몰래 운영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최 회장님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아무리 많은 속임수와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갈 테다. 기자회견의 밝은 조명 뒤편에서 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숨은 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낡은 저택의 기와지붕 위로 햇살이 스러질 무렵 선우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조심스러웠죠. 30년간 숨겨져 있던 30% 지분 뒤의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스위스에 등록된 해외 법인 마르비노 홀딩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회사의 최초 법적 대리인이 다름 아닌 김진우 씨였다는 겁니다. 최 회장님은 그 소식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모든 사업 서류에서 손을 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 대표권이 새로운 인물에게 넘어갔고 그 사람이 현재 서울에 와 있습니다. 최 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택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과거에 묻혔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만남은 한 국제법률사무소에서 비밀리에 주선되었습니다. 어떤 카메라도 없는 작은 회의실. 최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이 그녀 옆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함께했죠. 방 안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잘려 있었죠. 얼굴에는 옛날의 바람기 어린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차가우며 교활했습니다. 오랜만이요, 최 회장.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명했죠. 최 회장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요. 진우 씨, 목적이 뭐죠? 남자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저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나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은 나 역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소. 최 회장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씁쓸한 미소였죠. 당신의 사랑은 함정이었고 거짓이었고 협박과 배신이었소. 다시는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부르지 마시오. 김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알고 있소? 내가 강태석에게 밀려 해외로 나갔을 때도 나는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었소. 하지만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지. 언젠가 당신이 무너지면 내가 최악의 모습으로라도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요. 최 회장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면 모든 지분을 최 회장님께 양도하십시오. 중개인도 조건도 없이요. 김진우는 처음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자네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그 여자의 마음 한 조각을 얻지 못했는데 자네는 그저 눈빛 하나로 얻었군.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권력과 계략으로 인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분양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물러나겠소. 하지만 경고하는데 강태석은 혼자가 아니오. 그의 뒤에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자들이 있소.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군요. 돌아오는 길, 최 회장님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저택 대문 앞에 멈췄을 때야 그녀가 말했죠. 알고 있니, 민준아. 난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그래서 더 깊이 상처받았던 거야. 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 강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게요. 최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늙은 눈에 신뢰가 빛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나이에 대한 죄책감도, 과거의 고통도 그녀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이 서서히 끝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날 아침 발신인 없는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강태석이 줌숨을 통해 얼굴을 가린 남자와 대화하는 영상이었죠. 그 대화 내용은 최 회장님, 민준, 그리고 선우를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를 안정시키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거야. 이번에는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여자를 피고석에 앉히는 거지. 화면 속 얼굴 없는 남자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주 좋아. 소송을 시작하지. 그 충격적인 영상이 도착한 지 3일 후 최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은 그녀가 20여 년 전 그룹의 최고 경영자였을 때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선활동을 통해 자금을 횡령하고 돈 세탁을 했다고 고발했죠. 위조된 증거와 증인, 그리고 교묘한 법적 함정들로 치밀하게 준비된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법으로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 회장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그녀 곁을 지켰고 선우와 함께 모든 서류, 낡은 보고서, 그리고 강태석 일당에게 매수되거나 압박을 받아 회사를 떠났던 옛 직원들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옛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저택 정원에서 소박한 다과회를 열자고 초대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과거에 혹시라도 무심코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때 회계팀장이었고 지금은 은퇴한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가져와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업적 습관으로 보관해온 수백 장의 증빙 서류가 들어있었죠. 저는 항상 회장님께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그 시절 제가 너무 비겁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서류들 중에는 강태석이 그녀의 횡령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회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것은 언론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 선지급이라는 내용으로 내부 이체를 요청하는 강태석 본인의 자필 서명이 담긴 메모였습니다. 선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제 발등을 제대로 찍었군요. 서류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첫 재판은 언론, 대중, 그리고 한때 최 회장님을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제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선 최 회장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잃고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잠 못 이루던 밤들의 이야기를, 미처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짓밟힌 젊은 날의 꿈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여성이 믿음과 양심을 잃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거짓으로 그녀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뒤에는 민준이 손을 꽉 쥔 채 흔들리지 않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4일간 이어졌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모든 혐의는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강태석은 위증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고 그의 공범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법원문을 나섰을 때 밖의 군중은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언론은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여인. 그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나무잎이 드문드문 떨어졌죠. 회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최 회장님은 그를 돌아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됐어. 무슨 뜻이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수십 년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온화한 눈빛이었죠. 모든 편견과 과거를 무릅쓰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민주는 말이 없다가 벤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도 화려한 프로포즈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죠. 괜찮으시다면 제 남은 인생을 회장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최 회장님은 눈물 속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온갖 험담으로 수군대던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20살이든 70살이든 그 어떤 경계도 없다는 것을. 최 회장님과 민준의 이야기가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조용히 내려앉았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이해 보였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견마저 고개 숙이게 할 만큼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른을 앞둔 한 여인, 수많은 경험과 좌절, 배신을 겪었던 그녀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 위해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26살인 한 젊은 청년은 동갑내기가 아닌 상처받고 외로웠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한 영혼을 선택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삶은 나이가 사랑의 경계가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인간을 행복 앞에서 물러서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소문이 두렵고 비난이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과 용감하게 맞서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당당히 일어섰을 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내면이 강한 여성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또한 비즈니스 세계의 속임수와 조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권력이 사랑을 도구로 만들고 선량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곳.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박 부장이나 최 실장처럼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온 젊은 청년 민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한 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는 물질을 좇거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최 회장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사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 그리고 어떤 나이에서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진짜였을까? 오래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최 회장님이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그 사랑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상처받았던 한 인간이 신뢰를 받았을 때 다시 일어서고 미소 짓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상처나 세상의 편견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니까요.